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반도체 전공정에 관하여 영상을 찍게 된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응용전공 김민서라고 합니다. 먼저 반도체 전공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목차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컴퓨터 트랜지스터의 탄생과 반도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공정 개괄과 산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반도체 패턴을 만드는 포토 공정, 그려진 패턴을 파내는 식각 공정, 더 작게 더 많이 미세화를 위한 핵심 증착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연결 금속 배선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컴퓨터 트랜지스터 탄생과 반도체입니다. 이제 컴퓨터의 탄생과 전기로 제어되는 컴퓨터,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탄생에 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컴퓨터의 시작은 원주율을 수만 가지 나타낼 때와 같이 정확한 계산 작업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 기계의 힘이 필요하여 개발하게 된 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기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나온 대표적인 신호작품이 앞의 사진과 같이 찰스 베이비지의 해석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해석기관의 구조는 사용자가 펀치카드란에 얇은 판을 넣어서 원하는 숫자의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카드는 해석기관에 넣게 되면 해석기관이 내부에서 명령어에 맞춰 각종 산술 연산을 반복한 뒤 결과값이 기기의 다른 곳에 출력돼 나오는 구조입니다. 비록 이 해석기관은 완성은 못하였지만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컴퓨터가 가져야 할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펀치카드의 결과값이 출력되는 부분은 메모리에 해당하며 해석기관은 매우 원초적인 요소의 CPU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해석기관의 동력은 증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 해석기관은 증기로 작동하고 금속 조각과 나무 재질의 메모리와 CPU로 만들어져 있던 컴퓨터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도 컴퓨터가 어떤 구조로 작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컴퓨터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전기로 제어되는 컴퓨터인데요. 컴퓨터에 사용되는 전자회로는 증기, 인력, 수반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기기를 앞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신호의 제어가 빠르고 효율이 좋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전기가 발명되면서 컴퓨터 역시 전기로 제어하려는 시도가 대세가 되었으며 이러한 수많은 시도에 탄생한 전기 기반의 기기가 바로 ENIAC입니다. ENIAC은 진공관이라는 전구와 각종 전자회로를 조합해 작동하는 컴퓨터인데요. 전구가 붙었기에 알 수 있듯 ENIAC의 에너지원은 전기입니다. 이 ENIAC은 방 하나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 컴퓨터이며 전기를 무려 170kW나 사용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과 걸맞게 그 당시에 필요로 했던 수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17만 개가 넘는 진공관을 사용하여 연산 속도 또한 매우 빨랐는데요. 하지만 크기가 거대하고 효율이 안 좋았기에 대규모로 보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ENIAC 이후로 개발이 지속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ENIAC은 진공관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전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진공관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소자 중 가장 나은 소자였었습니다. 전기로 동작함으로 고압 보일러처럼 폭발할 위험도 없었고 동작 속도도 초당 수십 회 정도는 됐는데 그래도 사용하는 전력이 커 개별 진공관이 고장나는 등의 사고가 빈번했었습니다. 이제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소재를 찾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1947년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큰 전류의 흐름을 매우 작은 전류로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기인데요. 과학자들은 반도체 소재 두 종류를 사용하면 신호를 매우 쉽게 끊고 연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그 해에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는 BJT라는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에서
1959년 모하메드 아탈라 박사와 강대원 박사 두 사람은 모스펫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게 됩니다. 실리콘 원판 위에 두 종류의 반도체층을 형성한 뒤 그 위에 금속을 얹음으로써 평평한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냈는데 작동 원리는 약간 달랐으나 사용 방법은 BJT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 트랜지스터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생산성이 있었습니다. 모스펫은 납작한 모습 덕분에 여러 개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한 번에 만들 수 있었고 이미 연결된 모스펫의 집합을 한 번에 제조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알아보았는데 이 다음부터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해당 기술에 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해당 기술 중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 공정 개괄과 산화 공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반도체 공정을 알아보고 산화 공정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스펫과 같은 반도체의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아닌 일반 전자부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면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건전지, 그리고 축전지, 코일 등 다양한 단위 소자가 PCB 기판 위에 납땜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소자를 제조하고 이 소자를 연결하는 순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는 실리콘 웨이퍼 위의 모스펫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웨이퍼의 가공 첫 단계에서는 다양한 단위 소자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각종 처리를 해서 이제 필요한 개수의 소자를 새기는데 이 과정을 FEOL, Front End of the Line 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 이후에는 납땜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되며 작은 소자들을 직접 납땜할 수가 없어 매우 미세한 배선을 만들어 단위 소자들을 소로 연결하는 BOL, Back End of the Line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을 합쳐서 웨이퍼 가공 과정인 전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반도체 8대 공정은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금속 배선, 테스트, 패키징인데요. 이는 엄밀하게 반도체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또한 금속 배선 패키징 테스트의 경우 포토, 식각, 증착 등과 같이 단일 공정이 아닌 목적을 가진 특정 작업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맨 아래에서 시작해 위를 향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산화 공정은 화학물질이 원치 않는 곳에 도달하거나 반도체 내에서 서로 직접 맞닿아 합선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차단막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앞서 말했듯 산화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과정인데요. 실리콘은 산소와 반응하면 유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산화 공정을 통해 생성된 산화막은 튼튼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적이고 다른 물질의 진입을 차단하기에 이온 주입 공정 등에서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산화막은 의도적으로 전류 흐름을 막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모스펫에서 게이트가 전류 통로에 직접 맞닿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향력만을 행사하는데 여기서 게이트와 전류 통로를 막는 물질의 산화막이 사용이 됩니다. 이를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사진과 같이 이 중간에 있는 게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산화 공정은 웨이퍼 물질의 일부를 사용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웨이퍼를 이루는 실리콘 원자가 상당량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산화에 관하여서 알아보는데요. 바로 다음으로 산화 공정의 종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화 공정은 습식, 건식, 라디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습식 산화는 실리콘 웨이퍼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방식입니다. 고온의 물을 통해 실리콘 표면을 녹슬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습식 과정의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실리콘 산화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반면 산화막의 전체적 균일성, 밀도 등의 특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산물인 수소가 생성되어 특성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핵심 영역에서 사용하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건식 산화의 경우 고온의 산소 기체를 직접 실리콘 웨이퍼에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산소 분자는 물 분자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 내부로 침투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리기에 이 방식은 생성 속도가 습식 산화에 비해서 느립니다. 대신 습식 산화와는 달리 부산물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밀도가 높고 균일한 산화막을 생성시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최종 제품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게이트 부분의 산화막은 건식 산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라디칼 산화는 앞선 두 산화와는 다소 다른 과정을 진행됩니다. 산소 원자를 고온에서 수소 분자와 섞어주면 라디칼이라는 반응성이 높은 기체로 바뀌는데 이들을 실리콘 웨이퍼에 반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라디칼 산화입니다. 라디칼은 반응성이 높아서 건식 산화보다 훨씬 높은 품질의 산화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디칼 산화는 입체적 구조에서도 산화막의 두께를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나오는 왼쪽 그림에 나오는 100과 110과 같은 숫자는 실리콘 결정의 방향이며 오른쪽 그림은 실리콘 원자들을 바라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습식과 건식 산화의 경우 위방향의 100의 경우 산화막 형성 속도는 느리고 옆 110 방향의 산화막 속도는 빠른데 그 이유는 100 방향에 배치된 규소 원자가 더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원자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건식이나 습식산화 기체가 결정을 뚫고 들어가 반응하기 힘든데 라디칼 산화의 경우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산화막을 만들기 힘들었던 모서리 부분에서도 균일한 산화막을 생성시키며 반응성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지라규소에서도 실리콘 원자를 훔쳐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산화 공정의 종류를 살펴보았으니 산화 장비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매우 간단한 산화 장비의 구조인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들은 훨씬 복잡한 구조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 보면 장비에는 기체 투입구가 있는데 해당 주입구에 반응시키고자 하는 기체를 주입해 주는데 주입된 기체는 내부에서 가열이 되고 웨이퍼와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투입된 웨이퍼 안에는 일부 더미 웨이퍼가 끼워져 있는데요. 더미 웨이퍼는 기기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기 양 끝 웨이퍼들의 반응 속도 차이를 메워줄 목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화 과정은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수십십 개의 웨이퍼를 일제히 투입한 데 반응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전체 제조 공정 개괄과 산화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빛을 이용한 웨이퍼의 전체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패턴을 만드는 포토 공정은 노광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포토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릴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자를 잔뜩 만들기 위해서 틀을 사용하여 찍어버리는 것처럼 반도체도 틀로 찍어버리면 되는데 이 기계를 노광기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과자 틀을 만드는 과정을 포토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포토 공정의 첫 단계는 단광액을 바르는 것입니다. 단광액은 포토 레지스트라고도 불리며 빛과 닿은 부분의 성질이 변하는 물질인데 이 포토 레지스트를 바른 뒤에는 웨이퍼에 빛 또는 레이저를 쐬어줌으로써 감광액의 특정 부분만이 변질하게 만듭니다. 당연하게도 웨이퍼 전체에 빛을 쐬어줄 경우 발라놓은 감광액 전체가 변질할 것이므로
광원 앞에 원하는 패턴이 그려진 판을 하나 놓습니다. 이 판을 포토마스크라고 부릅니다. 광원을 포토마스크에 통과시킨 뒤 웨이퍼에 쬐어주면 원하는 패턴을 웨이퍼에 생성할 수 있으며 패턴을 생성한 뒤에는 현상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빛을 쬐어 변성된 포토레지스트 부분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원하는 패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포토 공정은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된 웨이퍼 위에 포토마스크를 통과한 광원을 쬐어줌으로써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성질이 변화하는 물질입니다. 정확하게는 현상학에 대한 용해도가 변화하는데 빛을 받았을 때 용해도가 올라가는 물질을 포지티브, 그 반대의 물질을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라고 부릅니다.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는 현상 과정을 거친 후 빛을 받은 장소가 제거되며 시각 증착 등의 공정을 진행할 때 빛을 받은 부분만이 영향을 받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공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의 목적에 맞춰 포토레지스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네거티브일 경우 빛을 받은 경화된 영역이 이후 현상 과정에서 용액을 일부 흡수해 부풀어 오르기에 미세한 패턴 형성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세 패턴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시각 등의 공정의 저항성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광액을 선택하면 코터라는 기기를 이용해 감광액을 도포하게 됩니다. 웨이퍼에 감광액 방울을 떨어뜨리면 코터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포토레지스트를 균일하게 덮어주는데요. 감광액 도포 후 웨이퍼 뒷면이나 경계면에 묻은 불필요한 감광액을 제거하는 작업과 오븐에 넣어 열을 가해 필요 없는 용매 성분들을 증발시키는 작업을 시행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감광액을 도포한 뒤에는 감광액 위에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감광액 위에 원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크라고 부르는 투명한 판이 필요한데요. 마스크는 빛이 통과해야 하는 영역과 통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광원에 마스크를 씌워줌으로써 웨이퍼에 새기고자 하는 모양의 빛이 만들어지며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은 빛의 간섭 효과 등을 고려해 만들기 때문에 실제 만들고자 하는 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의 패턴은 곧 반도체의 설계이며 반도체 용도를 결정합니다. D램,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제조에 사용하는 마스크라면 마스크에 매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 CPU, GPU와 같은 로직 반도체에 사용하는 마스크라면 매우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에는 여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노광을 한 후 그 뒤에 시각 증착 산화 등 다양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이 과정을 반복해 층을 만들어가며 쌓아 올리게 되는데 결국 설계라는 것은 반도체 칩에 원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반도체 각 층에 새겨야 할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사전에 준비되므로 노광 시작 위치를 정확히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정렬이라고 하며 전 단계 공정에서 미리 생성해 놓은 표시를 찾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마스크를 다 만들어서 회로를 새겼다면 이제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노광이 일어나는 시점인데요. 빛을 웨이퍼 위에 칩 하나 크기의 좁은 영역에 비춰주게 됩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비추고 약간 옆부분으로 이동해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노광기는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분해능은 크면 가까이에 있는 두 물체가 하나로 보이게 되어 아무리 미세한 패턴이 새겨진 포토 마스크를 만들어도 웨이퍼 표면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해능을 줄이는 게 핵심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빛의 파장입니다. 이 빛 파장은
레이저의 에너지를 높임으로써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게 EUV 노광기로 더 미세한 패턴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노광은 반도체 제조의 생산량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광은 산화와는 달리 웨이퍼 수십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노광기는 작동할 때마다 칩 하나에서 4개 정도의 면적에만 빛을 쪼아줄 수 있으며 최신 노광기는 대당 가격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매우 비싸지만 시간당 웨이퍼 처리량은 100장 수준입니다. 이렇듯 광원을 만들 수 있냐보다는 상업적 의미로 의미 있는 처리량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원만 아니라 더 적은 빛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광핵 물질을 찾는 등 큰 노력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광이 끝난 뒤에는 노광 과정에서 웨이퍼에 작은 마크를 찍는 오버레이를 수행합니다. 오버레이 마크를 통해 노광이 얼마나 어긋났는지 웨이퍼가 살짝 돌아갔는지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감광핵에 빛을 쬐고 나면 빛을 맞은 부분의 특성이 변하게 되며 이 특성이 변한 부분들을 웨이퍼 표면에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하기 앞서 오븐에 넣고 가열해주게 되며 이를 PEV라고 하고 이를 통해 감광핵의 빛을 받은 부분의 특성을 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PEV가 끝난 후 현상핵을 도포해 변화된 영역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린스 해주게 됩니다. 세척에 사용하는 용액은 감광핵에 사용했던 물질이 정하며 세척 과정에 사용되는 기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포통 공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단계는 새겨진 패턴 안에 무언가를 채우거나 깎아내는 과정을 볼 차례입니다. 포토가 매우 중요한 공정이지만 다른 공정들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포토 공정을 통해서 미세한 틀을 만드는 것과 그 틀에 원하는 작업을 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포토 공정 다음으로 알아볼 그려진 패턴을 파내는 시가 공정입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틀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는 노광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틀을 이용해 원하는 모양을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작업 중 한 가지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 공정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질 제거 공정이 있는데 세척, 식각 등 이름이 매우 다양합니다. 원치 않는 불순물을 웨이퍼 전체적으로 씻어 없애는 것이 세척이라면 식각은 포토 마스크를 동원해 내가 원하는 미세 패턴을 파내는 것에 집중하는 작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각에는 중요한 특성이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비입니다. 선택비는 해당 공정에서 제거하고 싶은 물질만을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식각 공정을 통해 100% 원하는 물질만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씌워놓은 감광 등도 느리지만 서서히 싹 깎여나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택비가 높다는 것은 식각 과정에서 제거해서는 안 될 물질을 덜 제거되고 제거해야 하는 성분만이 잘 제거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방향성은 식각이 진행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크게 등방성과 비등방성으로 나뉩니다. 등방성은 감광핵의 열린 부분을 기준으로 모든 방향으로 식각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비등방성은 특정 방향으로만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도는 단어 그대로 식각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모든 수치가 동일하다면 속도가 빠를수록 좋은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선택지는 없으며 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확도 등의 수치와 속도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균일도는 식각이 전체 웨이퍼 영역에서 얼마나 불균일하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식각 공정은 웨이퍼 한 장을 통째로 기체에 노출시켜 처리하는데 식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응 기체를 투입하고 부산물을 제거하는 등 물질을 순환시켜야 하는데 이를 웨이퍼 전체에 완벽히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웨이퍼 위치별로 식각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산화와 마찬가지로 식각 역시 습식과 건식으로 나뉩니다. 산화 공정에서의 습식은 사용되는 기체가 수증기라는 의미였다면
식각에서의 습식은 웨이퍼를 담갔다 건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식각 속도가 매우 빠르며 담그는 방식의 특성상 화학적 식각밖에 쓸 수 없으므로 선택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의 특성상 식각이 등방성이 강하기에 웨이퍼를 액체에 담그면 액체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물질들과 반응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강광액의 뒷면에 원치 않은 부분까지 빠른 속도로 깎아버려 정밀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액체의 특성상 틈이 너무 작으면 표면 장력으로 인해 식각액 자체가 강광의 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식 식각은 기초를 이용하는 식각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포토마스크가 도포된 웨이퍼를 기체에 노출시키는 방식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플라즈마 식각, 스퍼터링, 반응성 이온 식각 등을 포괄하는 명칭에 가깝습니다. 습식 식각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비등방성, 등방성 특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웨이퍼 위의 물질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학적 방법과 다른 하나는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방법은 특정 물질과 잘 반응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감광의 아래면에는 제거해야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들과 잘 반응하고 감광액과는 반응하지 않는 물질을 웨이퍼에 뿌려주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원하는 물질들이 제거가 됩니다. 주로 불소나 염소 기반의 화합물들이 화학적 식각에 사용되는데 화학 반응이 주는 메커니즘이므로 원하는 물질만을 제거하는 능력인 선택비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적 방법인데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웨이퍼 표면에 충돌시키면 물질 표면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를 스퍼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기체의 기압을 낮춘 뒤 높은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기체가 원하는 원자와 전자로 분리되는데 이때 전기장을 웨이퍼 방향으로 가해주게 되면 원자가 전기장으로 인해 가속돼 웨이퍼와 충돌하게 됩니다. 실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반응성 이온 식각입니다. RI는 건식 식각의 일종으로 식각 기체를 플라즈마로 바꿔 식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혼합 기체를 기기에 투입한 뒤 강력한 에너지를 가해주면 식각 기체가 전자, 양이온, 라디칼로 분리되며 여기서 무게가 가벼운 전자는 큰 역할을 못하지만 양이온의 경우 전기장으로 웨이퍼 표면 방향으로 가속해 줄 경우 물리적 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양이온은 한 가지 효과를 더 만들어내는데 충돌한 물질들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각의 비등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플라즈마 식각 기술이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각에 사용되는 기체들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식각의 핵심은 화학 반응인데요. 따라서 제거하고 싶어하는 물질에 맞춰 식각 물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스 선택의 핵심은 생겨난 부산물이 제거하기 용이한가, 선택비와 반응 속도가 얼마나 뛰어난가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물질 몇 가지를 예시로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규소 계열의 물질은 불소 계열의 가스로 잘 제거가 됩니다. 규소는 불소와 만나면 불화교소를 형성하는 성질이 있는데 불화교소는 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가 됩니다. 절연막이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이산화규소 역시 불소를 가진 기체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규소와는 달리 이산화규소는 이미 산소와 결합해 안정적인 상태이기에 열을 발생시키는 기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소에 탄소 원자가 결합된 기체들을 식각용 기체로 주로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식각용 기체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식각은 물리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을 결합해 원하는 미세 패턴을 만들어내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인데요. 노광기와 같이 정밀 패턴을 직접 그리지는 않지만 기체의 비율, 온도, 전기장의 세기, 기압 등 다양한 요소를 조절함으로써 웨이퍼 전체의 수천억 개 트랜지스터가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리고 식각의 중요성은 최근 노광기 발전을 통한 밀도 상승이 한계에 달하면서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D램과 낸드 모두
시각에 매우 크게 전환하는데 D램의 경우 데이터를 담는 방인 커패시터가 점점 더 높게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제 낸드의 경우 가장 먼저 3차원화가 진행돼 시각 한 번에 100개가 넘는 층을 뚫어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필연적으로 매우 높은 종횡비를 가져야만 하며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각 시작 부분과 바닥 부분의 지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는 등 시각에 해결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살펴볼 것은 증책 공정에 대해서입니다. 증책 과정을 쿠키에 비유해 설명하면 초코 시럽을 바른 쿠키 위에 초코 시럽을 바르는 과정과 다른 쿠키를 얹는 과정이 바로 증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착의 진행 과정은 매우 직관적인데요. 처리하고자 하는 웨이퍼를 준비한 뒤 증착기기에 투입하고 표면에 충분한 두께의 방막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방막이 생성되고 나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한 뒤 다음 공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웨이퍼 윗면에 물질을 추가하는 공정은 증착 이외에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증착 공정은 이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의 미세화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의 성능 및 저전력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의 미세화가 진행되었고 머리카락 두께 수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반도체의 핵심 소자층과 배선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얇으면서도 균일하게 물질을 추가해야 했으며 증착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질을 추가하는 과정은 반도체 제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방막들의 역할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내 중요한 방막 중 하나는 각종 방어막인데요. 회로 간의 경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반도체 핵심 소자들의 간섭과 전류의 노출을 막아 동작 신뢰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필요한 경우 칩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막을 제조 공정 마지막에 씌우기도 합니다. 혹은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를 층층이 쌓은 뒤 식각을 하고자 하는데 식각돼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식각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러한 구조물의 예가 STI, IMD이며 사용되는 물질들은 이산화규소, 탄화규소, 질화규소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물질은 금속입니다. 반도체 하부 소자층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다른 소자 및 전원 등과 연결돼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티타늄,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 배선이 필요하며 각 금속 배선과 소자들을 연결해주는 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증착은 그 이외에도 많은 곳에 이용이 됩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때 게이트 유전막을 형성하거나 멀티 패터닝에 사용하는 하드 마스크를 씌울 때도 사용되고 증착은 거의 모든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증착 공정의 품질과 관련된 각종 수치를 알아보자면 첫 번째 단어는 균일도입니다. 균일도는 증착 과정에서 물질이 얼마나 균일한 두께로 생성되는지를 표현하는 수치인데요. 증착 역시 식각과 마찬가지로 웨이퍼 전체를 기기에 넣고 진행하기 때문에 웨이퍼 지점별로 두께가 다르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균일도가 높을수록 전 웨이퍼 영역에 골고루 물질이 도포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수치는 스택 커버리지입니다. 웨이퍼 표면에 단차나 뾰족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방막의 두께가 균일하게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택 커버리지는 증착이 이루어지는 울퉁불퉁한 표면의 상당 부분 막질과 하단 부분 막질의 두께 차이 혹은 상단 부분 막질과 측벽 막질의 두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택 커버리지가 1에 가까울수록 상단부와 하단부의 차이가 적다는 것이며 스택 커버리지가 1보다 작은 경우 하단부나 측벽의 두께가 얇게 생성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계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빈 공간을 얼마나 잘 채우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이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제조 중인 반도체 위에는 수많은 요철이 있고 증착 과정에서 이 영역들을 꽉 채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계필 특성이 좋지 않으면 내부에 보이드가 생기게 되는데 추후 구조물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증착에는 화학 기상 증착과 물리 기상 증착으로 나뉩니다. 화학 기상 증착은 웨이퍼 표면에 화학적 반응을 통해 물질을 씌우는 것을 포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혼합기체에 에너지를 가해주는 방식이며 표면에 물질을 증착해야 한다고 하면
A를 생성할 수 있는 두 기체를 주입한 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에너지 등 반응을 촉발하는 무언가를 가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화학적 방식의 경우 공정 속도가 빠르며 웨이퍼 위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택 커버리지가 우수합니다. 하지만 반응 과정에서 부산물질 기체가 끊임없이 생겨나며 이를 공정진행 과정에서 완벽히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종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종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기에 특성 제어가 매우 세밀해야 하는 영역보다는 각종 소모성 막질이나 각종 두꺼운 차단막 생성이 사용이 됩니다. 물리기상 증착 PVD는 웨이퍼 표면에 정착하고 싶은 물질을 직접 날려 보내 달라붙게 하는 방법입니다. A라는 물질을 증착하고 싶다면 A 물질을 그대로 기화시켜 웨이퍼에 달라붙게 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식각에서도 살펴봤던 스퍼터링입니다. A 물질 덩어리인 표적에 가속된 이온을 날려보냄으로써 A 입자가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으로 떨어져 나온 A 입자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돼 웨이퍼에 증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부산물이 기체라는 것이 없으므로 물질의 순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며 또한 반응성이 없는 순수 물질들도 증착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기상 증착은 순수 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금속 배선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증착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등 다양한 요소를 제어함으로써 원하는 품질의 막을 얻어냅니다. 예를 들면 증착 과정에서 낮은 기압을 사용하면 막의 생성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막의 수직 방향 증착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압이 낮다는 것은 기기 안의 반응 기체 개수가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체의 수가 적다면 기체 간의 충돌도 적어지므로 직진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높은 온도를 사용할 경우 막의 순도가 높아지지만 알루미늄과 같이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 전단기 공정에서 사용됐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같은 물질이더라도 필요에 따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증착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특성이 몇 배 좋은 실물질을 발견했다 등의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예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 소재의 좋은 특성이 반드시 좋은 반도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착 기기에 요구되는 특성만큼이나 증착 소재에 요구되는 특성도 매우 다양합니다. 신소재가 좋은 물질인지 아닌지는 소재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용해야만 하는 다른 공정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착된 물질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해보자면 산화, 식각, 증착 등 완전히 다른 과정을 생각했던 공정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식각에서 사용된 스퍼터링은 증착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화학 기상 증착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역시 기화가 잘 되고 배출이 용이해야 공정 진행이 유리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반도체와 필요한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반도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연결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산화, 포토, 식각, 증착 등의 과정들을 여러 차례 거치고 나면 드디어 반도체 소자들이 웨이프 표면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자들은 홀로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기기판 위에 개별 소자들이 납땜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듯 웨이퍼의 트랜지스터들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트랜지스터들은 외부 전원을 받아 동작할 수가 있어야 하며 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다음 영역으로 옮겨주는 등 다양한 일을 해야 하며 따라서 소자와 전원, 소자와 소자를 연결해주는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공정이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금속 배선 공정이야말로 반도체에 목적을 부여하는 공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배선 공정은 앞에서 살펴본 포토, 식각, 증착 등과 같이 단위 공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반도체 회사들은 금속 배선을 만들기 위해 포토, 식각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판의 소자들을 연결할 때에는 전선을 연결한 뒤 납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부의 소자층을 형성한 다음 그 위에 컨택이라고 부르는 소자와 금속 배선의 연결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속 배선을 연결합니다. 이상한 점은 컨택 없이 그냥 금속을 소자와 바로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미세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 물질들은 타공이 깊을 경우
아무리 증착을 시도해도 틈이 잘 메워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중간이 빈 불량 도선이 됩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만들어야 하는 금속 배선의 깊이가 깊을 경우 텅스텐과 같은 계피 특성이 좋은 다른 금속을 증착해 미리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금속 접점을 형성한 뒤 고열 처리 공정이 필요한데 사용하려는 금속이나 기타 물질들이 알루미늄과 같이 열이 약한 경우에도 텅스텐으로 접점을 형성하고 그 위에 알루미늄 도선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제 소자와 접점 사이에는 베리어 메탈이라는 금속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금속이 아닌 물질과 금속인 물질을 정확하게 접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성이 다른 불물질이 바로 접합되면 그 경계에서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반도체의 전력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계면이 자연스럽게 비금속에서 금속으로 변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베리어 메탈이 사용이 됩니다. 베리어 메탈을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 소자의 규소층 위에 티타늄이나 코발트와 같은 물질을 칠해준 뒤 이 금속들이 규소 원자와 반응시키면 되고 이런 과정을 실리데이션이라고 부르며 해당 부위를 컨택트 실리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리어 메탈은 공정지능 과정에서 원치 않는 소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베리어 메탈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납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단 피복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하며 일반 전자회로의 경우 완성된 전선을 가져와 연결하는 것이지만 반도체는 회로 위에서 전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이 과정은 만들고자 했던 금속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만약 증착할 금속이 알루미늄이라면 앞에서 배웠던 식겁과 증착을 통해 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웨이퍼 표면 전체에 금속막을 바른 뒤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노광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필요 없는 알루미늄을 깎아낸 뒤 알루미늄 주변에 각종 유전체를 채워넣게 됩니다. 이제 구리의 경우는 금속과 유전체 증착 순서가 반대인데요. 구리는 배선을 만들 때 유전체를 먼저 증착한 뒤 증착 공정이 아니라 포토 공정을 이용해 유전체를 식각을 합니다. 이후 구리 시드 레이어를 만든 뒤 구리를 유전체 사이에 채워넣고 남는 구리를 갈아서 없애는 과정을 거칩니다. 금속 배선은 위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반도체 소자들 중 자주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소자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해야 유리한데요. 하지만 주고받는 빈도가 높지 않은 소자들은 먼 거리를 연결해도 상관없기에 이런 소자들이 경우 상부의 더 두꺼운 금속 배선을 통해 연결이 됩니다. 두꺼운 상부 금속 배선들은 제조하기 어려운 테크닉은 제조할 필요가 없어 상부 배선층에는 꼭 첨단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고 기존에 자제해본 공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회사는 투자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기술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 제조 회사들의 목적에 맞춰 다양하게 조합돼 각 회사가 원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반도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십시일반으로 공해 만드는 거대한 작품입니다. 웨이퍼 한 장이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목적은 바로 기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착 공정에서 사용한 물질은 이후 열을 사용하는 공정과 식각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각을 넉넉하게 진행할 경우 후속하는 증착 공정의 계필 특성이 좋지 않으면 전체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미세 패턴을 그려야 하는 노광기가 부족하다면 멀티 패터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드 마스크 주간 접착 식각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첨단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신뢰 산업이라고 합니다. 회사 내 직원 간 의사소통 능력, 업무의 정직함,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창의력을 필요한 산업인데요. 반도체 기술 발전은 새로운 미세 공정을 개발했을 때 생겨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모두가 정직하게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파악한 뒤 해결책을 가진 조직이 창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전 공정에 관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 연구전공 김민서였습니다. 이상입니다.